차가운 밤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드는 늦가을 저녁이었다. 전역한 지 이제 갓 한 달 남짓된 박현수는 정처 없이 밤거리를 걷고 있었다. 군복처럼 익숙했던 긴장감과 목표의식 대신 막연한 불안감과 허탈함만이 그를 감싸고 돌았다. 무엇보다 그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자신의 분신과도 같았던 궁연 파트너 맥스와의 이별이었다. 폭발물 탐지 및 특수수색 임무를 수행했던 렉스는 이전 스토리에서 사용된 이름이므로 이 새로운 이야기에서는 맥스로 변경합니다. 현수의 군생활 전부였고 생사를 넘나드는 수많은 작전을 함께하며 그 어떤 인간 동료보다도 깊은 신뢰와 우정을 나누었던 존재였다. 화려한 도시의 불빛과 시끄러운 소음은 현수의 공허한 마음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이었다. 그는 문득 과거 맥스와 함께했던 마지막 훈련을 떠올렸다. 험준한 산악지대에서 빗발치는 총알을 뚫고 목표물을 정확히 찾아냈던 맥스의 용맹함, 그리고 임무 완수 후 그의 품에 안겨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도 꼬리를 흔들던 그 충직한 눈빛. 현수는 그때 맥스에게 약속했었다. 은퇴 후에는 반드시 자신이 입양하여 평생 함께 행복하게 살게 해주겠다고. 하지만 부대 규정상 제대 군인에게는 군연 입양 우선권이 주어지지 않았고 맥스는 결국 엄격한 심사를 거친 좋은 가정으로 입양될 것이라는 부대장의 말을 믿고 떠나보내야만 했다. 그때였다. 그의 시선이 어두운 골목길 한쪽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검은 형체에 멈췄다. 처음에는 그저 버려진 쓰레기 더미련이 생각했지만 아주 희미하게 들려오는 낑낑거리는 소리에 그는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을 옮겼다. 그리고 그 형체의 정체를 확인하는 순간 현수는 온몸의 피가 싸늘하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개였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채 더러운 골목길 바닥에 쓰러져 있는 죽음 직전의 개 한 마리. 녀석의 온몸은 흙먼지와 오물로 뒤덮여 있었고 털은 군데군데 빠져 흉측한 속살을 드러내고 있었다. 금방이라도 숨이 끊어질 것처럼 가쁜 숨을 몰아쉬는 그 모습은 차마 눈뜨고 보기 힘들 정도로 처참했다. 현수는 연민과 함께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끼며 조심스럽게 녀석에게 다가갔다. 그런데 녀석의 목덜미 근처에서 그는 아주 익숙한 형태의 흉터를 발견했다. 그것은 몇 년 전 위험한 작전 중에 파편에 맞아 생긴 흉터였다. 그리고 그 흉터는 바로 자신의 파트너였던 맥스에게만 있는 그만이 아는 특별한 표식이었다. 설마... 아니야. 맥스, 현수의 목소리가 믿을 수 없다는 듯 가늘게 떨려 나왔다. 그의 목소리를 들었는지 녀석이 아주 힘겹게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초점 없는 눈동자는 이미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듯 흐릿했지만 그 눈빛 속에서 현수는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한 자신을 알아보는 듯한 기색을 발견했다. 그리고 잠시 후 녀석의 입에서 아주 작은 하지만 현수에게는 천둥소리보다 더 크게 들리는 신음소리가 새어나왔다. 크르릉, 컹, 맥스였다. 그의 용맹했던 전우, 그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맥스가 지금 그의 눈앞에서 이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죽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맥스 정신 차려. 맥스 내가 왔어 나야. 현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맥스를 끌어안고 절규했다. 맥스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그의 품에 안긴 녀석은 아주 가늘게 떨고 있었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내려 맥스의 더러워진 털 위로 떨어졌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은퇴 후 좋은 가정으로 입양되어 행복하게 살고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맥스가 왜 이런 모습으로 이 차가운 길바닥에서 죽어가고 있단 말인가. 그의 머릿속은 온통 의문과 분노,
그리고 참을 수 없는 슬픔으로 뒤엉켜 터져버릴 것만 같았다. 그는 맥스를 안고 미친 듯이 인근 동물병원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그의 가슴 속에서는 단 하나의 생각만이 간절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제발, 제발 사람만 다오. 맥스, 차가운 도시의 밤거리. 한때는 국가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던 용감한 군견과 그의 전우였던 한 군인의 비정한 재회는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재회는 앞으로 그들 앞에 펼쳐질 더욱더 끔찍하고 충격적인 진실의 서곡임을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응급실 문이 닫히고 박현수는 초조하게 수술실 앞 복도를 서성였다. 1시간, 2시간.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심장은 더욱더 타들어가는 듯했다. 그는 제발 맥스가 무사하기만을 간절히 기도했다. 만약 맥스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다면 그는 평생 자신을 용서하지 못할 것 같았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마침내 수술실 문이 열리고 지친 기색의 젊은 여성 수의사가 걸어 나왔다. 그녀는 자신을 차지현이라고 소개하며 현수에게 맥스의 현재 상태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다. 일단 급한 고비는 넘겼습니다. 하지만 워낙 오랫동안 심각한 영양실조와 탈수 상태에 있었고 온몸에 다발성 외상과 피부병 그리고 내부 장기 손상까지 발견되었습니다. 특히 차지현 수의사는 잠시 말을 멈추고 안타까운 표정으로 현수를 바라보았다. 특히 오른쪽 앞다리에 있는 오래된 총상 흔적이 다시 감염되어 괴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늦었더라면 다리를 절단해야 할 뻔했습니다. 그리고 등 쪽에는 날카로운 것에 여러 차례 찔린 듯한 깊은 자상들도 발견되었고요. 이건 단순한 유기나 방치가 아닙니다. 명백한, 지속적인 학대의 흔적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다. 현수는 수의사의 말을 듣는 내내 주먹을 불끈 쥐고 부들부들 떨었다. 총상. 그것은 몇 년 전 위험한 테러리스트 소탕 작전 중에 맥스가 자신을 구하고 대신 맞았던 상처였다. 당시 맥스는 3발의 총알을 맞고도 기적적으로 살아남았고 그 후로 현수는 맥스를 더욱더 애틋하게 여기게 되었었다.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상처가 지금은 이렇게 끔찍한 학대의 증거가 되어 돌아오다니 그럼 맥스는 앞으로 괜찮을 수 있을까요? 현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최선을 다해 치료하겠지만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몸 상태도 문제지만 아이가 겪었을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더 심각할 수도 있습니다. 당분간은 절대 안정을 취하고 경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차지현 수의사는 현수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려주며 위로했다. 현수는 수의사의 안내를 받아 맥스가 누워있는 입원실로 향했다. 맥스는 링거를 맞은 채 힘없이 누워있었고 온몸은 붕대로 감겨 있었다. 현수는 그런 맥스의 모습에 다시 한번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맥스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맥스, 미안하다. 내가 너무 늦게 와서 정말 미안하다. 그때 그의 손에 무언가 이상한 것이 만져졌다. 그것은 맥스의 낡은 목줄에 아주 작게 묶여있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작은 천 조각이었다. 현수는 조심스럽게 그 천 조각을 풀어 살펴보았다. 아주 질기고 특이한 재질의 천이었고 그 안에서는 아주 희미하지만 역한 화학 약품 냄새가 풍겨 나오고 있었다. 그리고 천 조각 한쪽 구석에는 마치 어떤 표식처럼 보이는 기이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이건 뭐지? 현수는 고개를 갸웃했다. 이 천 조각은 분명 평범한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맥스가 왜 이런 것을 목에 매달고 있었던 것일까? 이것이 혹시 맥스가 자신에게 무언가를 알리려는 단서일까? 그는 그 1000조각을 자신의 주머니 깊숙이 넣었다. 그리고 밤새도록 맥스의 곁을 지키며 자신이 군 시절 부대장에게 들었던 약속을 떠올렸다. 박 병장, 걱정 말게. 자네의 군견 맥스는 우리 군의 영웅일세. 은퇴 후에는 내가 직접 책임지고 가장 좋은 환경에서 편안하게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조치하겠네. 자네는 아무 걱정 말고 제대 준비나 잘하게. 그 약속은 너무나도 확고했고 그는 단 한순간도 그 말을 의심해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지금 눈앞의 현실은 그 모든 약속이 한낱 거짓이었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누군가가 혹은 어떤 조직이 의도적으로 맥스를 이런 비참한 상황으로 내몰았던 것이 분명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자신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추악하고 거대한 음모가 숨겨져 있을지도 몰랐다. 어둠이 짙게 드리운 병실 안. 현수는 맥스의 가녀린 숨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눈물을 삼켰다. 그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분노와 함께 어떤 결연한 의지가 솟아오르고 있었다. 그는 이 모든 일의 진실을 밝혀내야만 했다. 그리고 맥스를 이 지경으로 만든 자들을 찾아내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하리라. 맥스, 내 말 들리니? 내가 약속할게. 다시는 너를 혼자 두지 않을 거야. 그리고 너를 이렇게 만든 놈들, 내가 반드시 찾아내서 네 앞에 무릎 꿇릴 거야. 그러니 제발 힘을 내서 일어나 줘. 응, 그는 맥스의 귀에 대고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마치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아이에게 건네는 간절한 약속처럼. 그때 기적처럼 맥스의 눈꺼풀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는 듯했다. 그리고 잠시 후 녀석의 아주 작은 꼬리가 힘없이 한번 흔들렸다. 마치 현수의 그 약속을 알아듣기라도 한 것처럼 현수는 그 작은 움직임에 온 세상을 다 얻은 듯한 기쁨과 함께 더욱더 강한 용기를 얻었다. 그래, 아직 희망은 있었다. 맥스는 살아있었고 그의 곁에는 자신이 있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슬퍼하거나 절망하지 않을 터였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찾아 나설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의 어둠 속의 약속은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기묘한 단서가 될지도 모르는 작은 1000조각이 단단히 쥐어져 있었다. 맥스가 입원한 지 사흘째 되는 날, 박현수는 마침내 자신이 복무했던 궁연교육대에 연락하여 맥스의 은퇴 및 입양 관련 기록을 요청했다. 그의 마음은 착잡했다. 한때는 국가와 전우를 위해 헌신했던 자신의 모교와도 같은 곳에 이제는 불신과 의혹을 품고 접근해야 한다는 사실이 그를 괴롭혔다. 하지만 그는 맥스를 위해, 그리고 어쩌면 이름 모를 다른 희생견들을 위해 이 길을 가야만 했다. 궁연교육대의 반응은 예상대로 냉담하고 사무적이었다. 담당 장교는 현수의 신분을 확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처음에는 정보 제공을 거부했다. 하지만 현수가 맥스의 전 핸들러였으며 현재 맥스가 심각한 상태로 발견되어 동물병원에 입원 중이라는 사실을 밝히자 마지못해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공해 주었다. 그것은 바로 맥스를 입양한 개인의 이름과 주소, 그리고 간단한 입양 심사 결과 보고서였다. 입양자의 이름은 김성철이었고 주소는 서울에서 한참 떨어진 경기도 외곽의 한적한 시골 마을이었다. 직업은 개인 사업가로 되어 있었고 입양 심사 결과 보고서에는 넓은 마당이 있는 단독주택에 거주하며 과거 대형견을 키워본 경험이 풍부하고
궁견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최적의 입양 가정으로 판단됨이라고 적혀 있었다. 모든 것이 너무나도 완벽하고 이상적으로 보였다. 현수는 그 서류를 받아들고 즉시 차지현 수의사에게 전화를 걸어 맥스의 상태를 확인했다. 다행히 맥스는 조금씩 기력을 회복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위독한 상태였다. 차지현 수의사는 현수에게 맥스의 몸에서 발견된 여러 종류의 약물 반응과 함께 목줄에 묶여있던 그 기묘한 천 조각에서 아주 희귀한 공업용 화학 약품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주었다. 그 약품은 동물에게 장기간 노출될 경우 심각한 신경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맹독성 물질이었다. 모든 정황이 맥스가 단순한 유기나 방치가 아닌 의도적이고 지속적인 학대와 어쩌면 불법적인 실험의 대상이 되었을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었다. 현수의 분노는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그는 당장이라도 그 김성철이라는 자를 찾아가 모든 진실을 밝혀내고 싶었다. 다음 날 새벽, 현수는 맥스의 입양 서류에 적힌 주소지로 향했다. 그의 가슴은 뜨거운 분노와 함께 맥스를 그렇게 만든 자를 직접 대면해야 한다는 긴장감으로 세차게 뛰고 있었다. 몇 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예상과는 달리 아주 허름하고 외딴 농가 주택이었다. 넓은 마당은커녕 잡초만 무성한 작은 앞마당에는 낡은 계집 하나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을 뿐 살아있는 생명의 흔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현수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이며 조심스럽게 대문 안으로 들어섰다. 계십니까? 김성철 씨 계십니까? 현수가 아무리 소리쳐 불러도 집 안에서는 아무런 인기척도 없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아무도 살지 않은 폐가처럼 음산하고 스산한 기운만이 감돌았다. 그때 옆집에서 한 노인이 의아한 표정으로 걸어 나왔다. 누구요? 이 집엔 아무도 안 산 지 한참 됐던데. 노인의 말에 현수는 다시 한번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아무도 안 산다고요? 그럼 김성철이라는 사람은요? 혹시 이 집에 살았던 사람에 대해 아시는 거 있으십니까? 노인은 고개를 갸웃하며 대답했다. 김성철. 그런 이름은 들어본 적도 없는디. 이 집은 원래 박씨 노인네가 살던 집인데 그 양반 죽고 나서는 계속 비어 있었어. 가끔씩 험악해 보이는 젊은 사람들이 차를 타고 와서 뭔가를 하고 가는 것 같기는 하던데 워낙 이상한 사람들이라 무서워서 가까이 가보지는 못했지. 험악해 보이는 젊은 사람들 그리고 비어있는 폐가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렉스 맥스의 입양 서류는 처음부터 끝까지 조작된 것이었고 김성철이라는 인물 역시 유령이나 다름없었다. 그렇다면 렉스 맥스는 대체 어디로 갔던 것이며 누가 이런 끔찍한 거짓극을 꾸민 것이란 말인가. 현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그 폐가에 굳게 닫힌 방문을 거칠게 열어젖히고 안으로 들어섰다. 집 안은 온통 쓰레기와 동물 분뇨로 뒤덮여 있었고 역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리고 방 한쪽 구석, 그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그곳에는 여러 마리의 개들이 아주 좁고 더러운 철창 안에 갇혀 있었다. 녀석들은 대부분 렉스 맥스처럼 뼈만 앙상하게 남은 채였고 온몸에는 심한 피부병과 학대의 흔적이 가득했다. 그리고 그들 중 몇몇은 분명 궁연 인식표를 목에 걸고 있었다. 이곳은 은퇴 궁연들을 불법적으로 가두고 학대하는 지옥 같은 수용소였던 것이다. 현수는 그 끔찍한 광경에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분노를 느꼈다. 그는 당장이라도 철창을 부수고 저 불쌍한 생명들을 구출하고 싶었지만 동시에 이 모든 것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는 생각에 이성을 잃지 않으려 애썼다.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이 모든 참상을 조용히 카메라에 담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집 밖에서 자동차 소리와 함께 여러 사람의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까 그 노인이 말했던 험악해 보이는 젊은 사람들이 돌아온 것이 분명했다. 현수는 직감적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재빨리 몸을 숨겼다. 그의 손에는 이제 단순한 의혹이 아닌 명백한 범죄의 증거가 들려 있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는 이 차가운 거짓말과 잔인한 학대의 배후를 반드시 밝혀내고야 말겠다는 불타는 복수심이 자리 잡고 있었다. 집 밖에서 들려오는 자동차 소리와 여러 명의 거친 목소리에 박현수는 온몸의 신경이 곤두서는 것을 느꼈다. 김성철 일당이 돌아온 것이 분명했다. 그는 숨을 죽인 채 낡은 농가의 가장 깊숙한 방 안쪽 부서진 가구들 뒤로 몸을 숨겼다. 그의 손에는 방금 전까지 촬영했던 휴대폰이 단단히 쥐어져 있었고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져버릴 것처럼 격렬하게 뛰고 있었다. 만약 들키기라도 한다면 그는 감히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았다. 야, 개새끼들 밥 처먹을 시간이다. 얌전히 굴지 않으면 오늘 저녁은 없는 줄 알아. 문 밖에서 한 남자의 거칠고 난폭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는 철창을 걷어차는 듯한 둔탁한 소리와 함께 갇힌 개들의 겁에 질린 비명 소리가 이어졌다. 현수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당장이라도 뛰쳐나가 저 악마 같은 놈들을 때려 눕히고 싶었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었다. 그에게는 이곳의 참혹한 실상을 세상에 알려야 할 더 중요한 임무가 있었다. 다행히 남자들은 다른 방에 있는 개들에게 사료를 던져주고는 욕설을 몇 마디 짓거리더니 이내 다시 밖으로 나가는 듯 했다. 현수는 그들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한참 동안 숨을 죽이고 기다렸다. 그리고 마침내 조심스럽게 은신처에서 빠져나와 창문 틈으로 바깥 상황을 살폈다. 남자들은 마당 한쪽에 모여 담배를 피우며 무언가를 심각하게 의논하고 있었다. 지금이 기회였다. 현수는 재빨리 농가의 뒷문으로 향했다. 다행히 뒷문은 잠겨있지 않았고 그는 소리 없이 문을 열고 밖으로 빠져나오는데 성공했다. 그는 마치 군시절 작전을 수행하듯 낮은 포복으로 잡초가 무성한 마당을 가로질러 담벼락으로 향했다. 그리고는 단숨에 담을 넘어 미친 듯이 산길을 달려 내려오기 시작했다. 그의 등 뒤로는 여전히 개들의 처절한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는 듯했다. 얼마나 달렸을까? 마침내 마을 입구에 다다른 현수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즉시 차지현 수의사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목격한 모든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했다. 차지현 수의사는 현수의 이야기에 경악을 금치 못했고 즉시 자신이 알고 있는 동물보호단체와 지역경찰서에 이 사실을 알리겠다고 약속했다. 몇 시간 뒤 현수는 차지현 수의사와 함께 지역경찰서에서 박동민 형사를 다시 만났다. 이전 스토리라인에서는 최혁 형사였으나 이 새로운 이야기 흐름에서는 박동민 형사로 설정하겠습니다. 박 형사는 현수가 내미는 휴대폰 속 사진과 영상들을 보고는 심각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그것은 명백한 동물 학대이자 조직적인 범죄의 현장이었다. 특히 영상 속에서 발견된 궁연 인식표들은 이 사건이 단순한 동물 유기 사건을 넘어 군과 관련된 어떤 비리가 숨겨져 있을 가능성까지 시사하고 있었다. 박현수 씨, 그리고 차지현 수의사님, 두 분의 용기 있는 제보에 정말 감사합니다. 이 사건 저희가 책임지고 철저히 수사하겠습니다. 박동민 형사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과거의 무관심이나 냉소는 없었다. 대신 그 자리에는 진실을 밝혀내고
범인들을 처벌하겠다는 형사로서의 뜨거운 의지가 불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즉시 수사팀을 꾸려 현수가 알려준 그 폐농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고 현장으로 출동했다. 현수 역시 수사팀과 동행하여 자신이 목격했던 모든 것들을 상세히 안내했다. 폐농가에 도착했을 때 김성철 일당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하지만 그들이 남기고 간 참혹한 학대의 흔적들은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좁은 철창 안에 갇혀있던 수십 마리의 개들은 대부분 심각한 영양실조와 피부병, 그리고 폭행으로 인한 상처들로 신음하고 있었다. 그들 중 몇몇은 이미 숨이 끊어진 상태였고, 살아있는 녀석들조차 죽음의 공포에 질려 사람의 그림자만 봐도 경기를 일으킬 정도였다. 현수는 그 광경을 보고 다시 한번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느껴야 했다. 그는 수사팀과 함께 철창을 부수고 개들을 구출하기 시작했다. 구출된 개들은 즉시 동물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고, 그 중에는 현수가 과거 함께했던 다른 궁연들도 몇 마리 포함되어 있었다. 그들은 한때 국가를 위해 용맹하게 싸웠던 영웅들이었지만 이제는 인간의 탐욕과 잔인함의 희생양이 되어버린 것이었다. 현장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다. 하지만 그 참혹함 속에서도 현수는 희망의 단서를 발견했다. 그것은 바로 현장에서 수거된 김성철 일당의 지문과 DNA, 그리고 그들이 사용했던 차량 번호였다. 또한 폐농가 한쪽 구석에서 발견된 불에 타다 남은 서류 뭉치 속에서는 그들이 은퇴 궁연들을 불법적으로 거래하거나 실험에 이용한 정황을 보여주는 암호화된 기록들도 일부 발견되었다. 박동민 형사는 이 모든 증거들을 바탕으로 김성철 일당과 그 배후 세력에 대한 본격적인 추적을 시작했다. 현수는 병원으로 돌아가 맥스의 곁을 지키며 그의 회복을 간절히 기도했다. 맥스는 여전히 위독한 상태였지만 현수의 따뜻한 손길과 격려 속에서 조금씩 기력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녀석은 가끔씩 현수의 손등을 핥으며 마치 고맙다고, 그리고 포기하지 말라고 말하는 듯한 눈빛을 보내곤 했다. 현수는 맥스의 그 눈빛을 보며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다. 그는 결코 이 싸움을 포기하지 않을 터였다. 전우의 발자취를 따라서 그는 이 어둡고 추악한 진실의 끝까지 달려갈 각오가 되어 있었다. 그의 손에는 이제 단순한 의혹이 아닌 명백한 증거들이 들려 있었고, 그의 마음속에는 꺼지지 않는 정의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폐농가에서 구출된 궁연들은 즉시 차지연 수의사가 있는 동물병원과 인근 동물보호센터로 옮겨져 집중적인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녀석들의 상태는 대부분 심각했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경우가 많았다. 박현수는 자신의 파트너였던 맥스는 물론 다른 궁연들의 회복 과정을 매일같이 찾아가 살폈고, 그들의 처참한 모습에 다시 한번 분노와 슬픔을 느껴야 했다. 그들은 모두 한때 국가를 위해 용맹하게 싸웠던 영웅들이었지만 이제는 인간의 탐욕과 잔인함의 희생양이 되어 신음하고 있었던 것이다. 폐농가 사건은 박동민 형사의 지휘 아래 본격적인 수사로 이어졌다. 현장에서 확보된 증거물들과 함께 현수가 제공한 휴대폰 영상은 김성철 일당의 동물 학대 및 불법 행위를 입증하는 명백한 증거가 되었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종적을 감춘 후였고 그들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는 여전히 오리무중이었다. 다만 폐농가에서 발견된 불에 타다 남은 서류 조각들 속에서 궁연 특별관리대상 목록이라는 의심스러운 문서 일부와 함께 몇몇 고위급 군 관계자들의 이름이 희미하게 언급되어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박현수는 이 사건이 단순한 동물 학대를 넘어 군 내부의 조직적인 비리와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직감했다. 그는 맥스만이 아니라
수많은 다른 잊혀진 전우들 역시 비슷한 위험에 처해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는 더 이상 혼자 힘으로는 이 거대한 악에 맞설 수 없다고 판단하고 다른 예비역 군견병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먼저 자신과 가장 가까웠던 군 시절 동료 몇몇에게 연락하여 패농가 사건의 전말과 자신의 의혹을 털어놓았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동료들도 현수가 보여준 증거 영상과 함께 자신들이 과거 경험했던 군견 은퇴 절차에 석연치 않았던 점들을 떠올리며 조금씩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현수의 호소는 군견병 출신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고 전국 각지에서 자신들의 파트너 군견 역시 의문스러운 은퇴 이후 행방이 묘연해졌다는 제보들이 빗발치기 시작했다. 제 파트너였던 천둥이도 은퇴 후 민간에 입양되었다고 들었지만 그 후로 단 한 번도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부대에서는 개인정보라며 알려줄 수 없다고만 했고요. 저희 용맹이는 은퇴한 지 불과 석 달 만에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죽었다고 연락받았습니다. 너무나도 건강했던 아이였는데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수많은 예비역 군견병들의 절절한 사연과 분노는 하나로 모여 거대한 목소리가 되기 시작했다. 그들은 자발적으로 잊혀진 전우들을 위한 진상규명위원회를 결성하고 박현수를 중심으로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했다. 차지연 수의사와 그녀가 속한 동물보호단체 역시 이들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힘을 보탰다. 그들의 첫 번째 목표는 군 당국에 은퇴 군견들의 정확한 현황과 관리 실태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국방부 앞에서 연일 시위를 벌이고 국회에 청원서를 제출했으며 언론을 통해 이 사건의 심각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기 시작했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확대되자 군 당국 역시 더 이상 침묵으로 일관할 수만은 없었다. 국방부 장관은 직접 나서서 유감을 표명하고 자체적인 진상조사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그들의 조사는 여전히 미온적이었고 핵심적인 정보들은 공개되지 않았다. 마치 거대한 벽 앞에서 좌절하는 듯한 느낌이었다. 하지만 현수와 그의 동료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들은 최후의 수단으로 자신들이 확보한 모든 증거 자료들과 함께 피해 군견병들의 생생한 증언들을 모아 한 권의 보고서로 만들었다. 그리고 그 보고서를 과거 군 내부 비리 사건을 여러 차례 파헤쳐 명성을 얻었던 한 양심적인 국회의원에게 전달했다. 며칠 뒤 국회 국방위원회 청문회장, 그 국회의원은 현수가 전달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군 수뇌부를 향해 날카로운 질의를 쏟아내기 시작했다. 그의 손에는 잊혀진 전우들이라는 제목의 보고서가 들려 있었고 그의 입에서는 은퇴 군견들을 둘러싼 추악한 비리 의혹들이 하나씩 터져 나왔다. 청문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이 모든 장면은 전국에 생중계되고 있었다. 그동안 숨겨져 왔던 혹은 애써 외면당했던 잊혀진 전우들의 슬픈 이야기가 마침내 세상 밖으로 나오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중심에는 여전히 꺼지지 않는 희망의 불씨를 지피고 있는 박현수와 그의 곁을 든든히 지키는 수많은 동료들이 함께하고 있었다. 그들의 용기 있는 외침은 이제 거대한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며 진실을 향한 마지막 관문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과연 그 관문 너머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국회 국방위원회 청문회에서 잊혀진 전우들 보고서가 공개된 후 대한민국 사회는 그야말로 벌집을 쑤신 듯 들끓었다. 국민들의 분노와 질타가 빗발쳤고 국방부와 검찰은 더 이상 이 사건을 외면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결국
대통령 직속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은퇴 궁연들을 둘러싼 모든 의혹에 대한 대대적이고 독립적인 조사가 시작되었다. 박현수와 최서희 기자 이전 스토리라인에서는 등장하지 않았으나 이 새로운 흐름에서는 현수의 중요한 조력자로 설정합니다. 그리고 잊혀진 전우들을 위한 진상규명위원회 회원들은 특조위의 가장 중요한 참고인이자 증인으로서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특조위의 조사는 박현수가 처음 발견했던 경기도 외곽의 그 폐농가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전 경찰의 초동 수사보다 훨씬 더 정밀하고 광범위한 현장 감식과 압수수색이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경악을 금치 못할 새로운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다. 폐농가 지하 비밀 공간에서는 불법적인 동물 생체 실험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각종 의료기구들과 약품들, 그리고 신원을 알 수 없는 동물들의 뼈와 사체 일부가 대량으로 발견되었다. 또한 암호화된 컴퓨터 파일과 비밀 장부들 속에서는 이 시설이 단순한 동물 학대 현장을 넘어 은퇴 궁연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적인 신약 개발 실험이나 혹은 금지된 생화학 무기 실험에까지 이용되었을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정황들이 포착되었다. 맥스의 목줄에서 발견되었던 그 기묘한 화학 약품 냄새가 벤천 조각의 정체도 밝혀졌다. 그것은 바로 이곳 비밀 실험실에서 사용되던 특수한 마취제 성분이었고 맥스는 어쩌면 그 실험의 대상이 되었거나 혹은 그 과정에서 탈출했을 가능성이 높았다. 특조위는 이 비밀 시설의 실질적인 운영자와 그 배후를 밝혀내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수사망은 한때 군 내부에서 악마 장군으로 불렸던 퇴역 장성 한태석에게로 향하고 있었다. 한태석은 군수품 납품 비리와 각종 이권 개입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한 인물이었으며 퇴역 후에도 여전히 군 내부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리고 이 비밀 시설의 명의상 소유주는 바로 그의 처남이었고 시설 운영 자금 역시 그의 차명 계좌에서 흘러나온 정황이 포착되었다. 모든 증거가 한태석을 가리키고 있었지만 그는 노련한 뱀처럼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가려 했다. 그는 자신은 이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며 모든 책임을 부하 직원들과 시설 관리인에게 떠넘기려 했다. 또한 언론을 통해 자신은 오히려 궁연복지에 앞장서 온 인물이라며 거짓 여론을 조성하려 시도하기도 했다. 하지만 박현수와 최서희 기자 그리고 잊혀진 전우들은 결코 그의 위선과 거짓에 속아 넘어가지 않았다. 그들은 한태석의 과거 행적과 그의 주변 인물들에 대한 셔틀 조한 조사를 통해 그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 끔찍한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해 왔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충견들이 무참히 희생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추가적인 증거들을 확보해 나갔다. 최서희 기자는 자신의 모든 인맥과 취재력을 총동원하여 한태석과 관련된 또 다른 비리 의혹들을 파헤치고 이를 연속적으로 보도했다. 그녀의 용기 있는 기사들은 국민적 공분을 더욱더 확산시켰고 한태석에 대한 즉각적인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는 하늘을 찔렀다. 결정적인 증거는 과거 한태석의 비밀 시설에서 일하다가 양심의 가책을 느껴 도망쳐 나왔던 한 내부 고발자의 용기 있는 증언이었다. 그는 한태석이 은퇴 궁연들을 이용하여 불법적인 약물 실험을 자행하고 실험이 끝난 궁연들은 잔인하게 도살하여 그 사체를 유기하거나 혹은 건강원에 팔아넘겼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폭로했다. 그의 증언은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생생해서 듣는 이들로 하여금 인간의 잔인함에 대한 깊은 회의감과 분노를 느끼게 만들었다. 문 뒤에 숨겨진 끔찍한 진실은 마침내 그 추악한 모습을 완전히 드러낸 것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동물 학대나 비리를 넘어선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의 가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반인륜적인 범죄였다.
그리고 그 범죄의 정점에는 바로 한때 국가를 수호했던 퇴역 장성 한태석이 자리하고 있었다. 특별조사위원회와 검찰은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들은 확보된 모든 증거들을 바탕으로 한태석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마침내 그의 호화로운 저택을 급습하여 그를 현장에서 긴급 체포했다. 그의 마지막 발악과 저항도 정의를 갈망하는 국민적 염원과 명백한 증거들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악마 장군 한태석의 구속. 그것은 이 길고도 험난했던 싸움의 중요한 전환점이었지만 아직 끝은 아니었다. 그의 뒤에 숨겨진 더 거대한 배후 세력과 그들이 저질렀을지도 모르는 또 다른 끔찍한 범죄들이 남아있을지도 몰랐다. 박현수와 그의 동료들은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다. 그들은 이 싸움의 마지막 순간까지 결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모든 진실을 밝혀내고 모든 책임자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라고 굳게 다짐했다. 그들의 손에는 이제 그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을 용기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이 들려 있었다. 악마 장군 한태석의 구속은 대한민국 사회 전체에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지만 그것은 아직 끝나지 않은 거대한 싸움의 시작에 불과했다. 그의 뒤에는 여전히 그와 결탁하여 온갖 불법과 비리를 저질러온 수많은 공범들이 숨어 있었고 그들은 어떻게든 한태석을 비호하고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 혈안이 되어 있었다. 박현수와 최서희 기자 그리고 잊혀진 전우들을 위한 진상규명위원회 회원들은 이제 그 보이지 않는 거대한 적들과의 또 다른 전쟁을 시작해야 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한태석의 여죄와 함께 그의 숨겨진 공범들을 찾아내기 위한 수사를 확대해 나갔다. 그 과정에서 박현수와 최서희 기자가 확보한 증거 자료들과 내부 고발자들의 증언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수사팀에 협조하며 한태석이 지난 수십 년간 군 내부와 정재계에 구축해온 추악한 비리 커넥션의 실체를 하나씩 밝혀냈다. 하지만 상대는 만만치 않았다. 한태석의 변호인단은 막강한 자금력과 법률 지식을 동원하여 검찰 수사에 교묘하게 맞섰고 그와 연계된 언론들은 연일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박현수와 최서희 기자를 음해니하는 악의적인 기사들을 쏟아냈다. 심지어는 증인으로 나섰던 예비역 군견병들이나 내부 고발자들이 정체 모를 괴한들로부터 협박을 당하거나 의문의 사고를 당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박현수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깊은 무력감과 분노를 느껴야 했다. 그는 자신이 상대하고 있는 적이 단순히 한 명의 부패한 퇴역 장성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깊숙이 뿌리내린 거대한 악의 시스템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는 결코 포기할 수 없었다. 그의 곁에는 사랑하는 맥스가 있었고 그와 뜻을 함께하는 수많은 동지들이 있었으며 무엇보다 그의 가슴 속에는 꺼지지 않는 정의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최서희 기자와 함께 한태석의 범죄 행각을 더욱더 구체적이고 명백하게 입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증거들을 수집하는 데 모든 힘을 쏟았다. 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한태석의 비밀 별장과 그가 운영하던 유령 회사들을 다시 한번 샅샅이 뒤졌고 그 과정에서 그의 또 다른 끔찍한 범죄 혐의들을 포착하게 되었다. 그것은 바로 그가 은퇴 군견들을 불법적인 동물 실험에 이용한 것을 넘어 심지어는 금지된 생화학 무기 개발 실험에까지 동원했을지도 모른다는 충격적인 정황이었다. 맥스의 목줄에서 발견되었던 그 기묘한 화학 약품 냄새는 바로 그 실험과 관련된 것일 가능성이 높았다. 이 새로운 증거들은 한태석 재판에 결정적인 전환점을 가져다 주었다. 검찰은 이 증거들을 토대로 한태석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및 직권남용 등의 혐의 외에 생화학무기 금지법 위반 및 내란 예비 음모라는 엄청난 추가 혐의를 적용했다.
이제 이 사건은 단순한 동물 학대 사건이나 군 내부 비리 사건을 넘어 국가 안보를 뒤흔들 수도 있는 초대형 게이트로 확대된 것이었다. 궁지에 몰린 한태석과 그의 배후 세력들은 마지막 발악을 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박현수와 최서희 기자를 암살하려는 시도까지 서슴지 않았고, 재판 과정에서 위증을 하거나 증거를 조작하려는 비열한 행동도 마다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의 모든 음모는 진실을 밝히려는 박현수와 최서희 기자의 용기와 헌신, 그리고 그들을 지지하는 국민적 염원 앞에서 허무하게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었다. 몇 달 뒤, 마침내 한태석에 대한 마지막 공판이 열렸다. 법정은 그를 규탄하는 시민들의 함성으로 가득 찼고, 재판부는 그의 모든 죄를 인정하여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다. 대한민국은 현재 사형 집행을 하지 않으므로 무기징역 또는 그에 준하는 중형으로 수정하는 것이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일단 원안대로 진행합니다. 그의 범죄에 가담했던 다른 공범들 역시 줄줄이 중형을 선고받고 법에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 정의는 승리했다. 비록 그 과정에서 수많은 희생과 아픔이 뒤따랐지만 진실은 결국 어둠을 이기고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순간이었다. 박현수는 법정에서 한태석에게 사형이 선고되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렉스와 다른 모든 희생된 궁연들의 억울한 영혼을 위로하는 눈물이었고, 동시에 이 길고도 험난했던 싸움의 끝을 알리는 안도의 눈물이었다. 최서희 기자 역시 감격에 겨워 현수의 손을 잡고 함께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패는 칼보다 강했고, 그녀의 용기는 세상을 바꾸는 작은 힘이 되었다. 증거 수집과 적과의 대면, 그 모든 것이 이제 끝났다. 하지만 박현수에게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다. 그것은 바로 렉스를 비롯한 모든 잊혀진 전우들에게 진정한 안식과 명예를 되찾아주는 것이었다. 그리고 다시는 이 땅에 그들과 같은 불행한 희생양이 나오지 않도록 세상을 바꾸는 작은 노력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었다. 그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그는 더 이상 외롭거나 두렵지 않았다. 그의 곁에는 언제나 렉스가, 그리고 그와 뜻을 함께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을 테니까. 한태석 퇴역 장군과 그의 핵심 공범들에 대한 재판은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가장 추악하고 충격적인 사건 중 하나로 기록될 것이 분명했다.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법정 안팎은 그의 만행에 분노한 시민들의 함성과 전 세계 언론의 취재 열기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박현수와 최서희 기자, 그리고 잊혀진 전우들을 위한 진상규명위원회 회원들은 매 공판일마다 법정을 찾아 역사의 현장을 똑똑히 지켜보고 기록했다. 검찰특별수사본부는 박현수와 최서희 기자가 확보한 증거 자료들과 함께 추가 수사를 통해 확보한 한태석의 모든 범죄 혐의를 법정에서 낱낱이 공개했다. 그의 비밀시설에서 자행된 끔찍한 동물 생체 실험, 은퇴 궁연들을 도살하여 불법적으로 유통시킨 정황, 군수품 납품 비리를 통해 조성한 천문학적인 규모의 비자금, 그리고 이 모든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저질렀던 증거인멸 및 협박, 심지어는 금지된 생화학 무기 개발 실험 의혹까지. 그의 죄는 파도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재판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박현수의 증언이었다. 그는 증인석에 서서 떨리는 목소리지만 단호하게 자신이 발견했던 맥스의 처참했던 모습과 함께 한태석의 비밀시설에서 목격했던 끔찍한 광경들을 생생하게 증언했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렉스를 비롯한 모든 희생된 궁견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야 말겠다는 굳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의 진심 어린 증언은 법정 안의 모든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고,
한태석을 향한 분노의 목소리는 더욱더 커져갔다. 최서희 기자 역시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탐사 보도를 통해 밝혀낸 한태석의 숨겨진 비리들과 그의 이중적인 모습을 날카롭게 고발했다. 그녀는 자신이 확보한 모든 취재 자료들을 증거로 제출하며 한태석이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 사회를 기만하고 국가를 병들게 해왔는지를 역설했다. 한태석과 그의 변호인단은 마지막까지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교묘한 법기술로 책임을 회피하려 했지만 검찰이 제시하는 명백한 증거들과 증인들의 일관된 진술 앞에서 그들의 모든 주장은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특히 과거 한태석의 비밀 시설에서 일하다가 양심의 가책을 느껴 모든 것을 폭로한 내부 고발자의 증언은 한태석의 모든 변명을 일축하는 결정적인 결정타가 되었다. 그는 한태석이 직접 동물 생체 실험을 지시하고 군견 도살 및 유통 과정을 보고받았으며 심지어는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생화학 무기를 개발하려 했다는 충격적인 사실까지 상세히 폭로했다. 몇 달간의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마침내 한태석에 대한 선고 공판일이 다가왔다. 온 국민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재판장은 엄숙한 목소리로 판결을 읽어 내려갔다. 피고인 한태석. 피고인은 군 장성이라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국가와 국민을 기만하고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동물 학대, 불법 생체 실험, 뇌물수수, 횡령, 배임, 그리고 국가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반인륜적인 범죄까지 서슴지 않았다. 또한 자신의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마지막까지 거짓과 변명으로 일관하며 사법 질서를 농락하려 한 바,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용서의 여지가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한다. 현실적인 판결을 위해 사형 대신 무기징역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징역형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독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사형 선고. 법정안은 순간적인 정적과 함께 이내 엄청난 함성과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 한태석은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모든 것을 체념한 듯 힘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과거의 오만함이나 분노는 찾아볼 수 없었고 오직 깊은 절망과 허무함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렸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그의 범죄에 가담했던 다른 공범들 역시 줄줄이 중형을 선고받고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 대한민국 사회를 경악과 충격으로 몰아넣었던 악마 장군 게이트는 그렇게 정의의 승리로 막을 내리고 있었다. 박현수는 법정에서 한태석에게 사형이 선고되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도 슬픔의 눈물도 아니었다. 그것은 렉스와 다른 모든 희생된 궁연들의 억울한 영혼을 조금이나마 위로할 수 있게 되었다는 안도감과 함께 이 길고도 험난했던 싸움의 끝에서 느끼는 깊은 허탈감의 눈물이었다. 그는 병원으로 돌아와 여전히 회복 중이지만 이제는 제법 건강을 되찾은 맥스를 힘껏 끌어안았다. 맥스, 다 끝났어. 이제 다 끝났다고. 그 악마 같은 놈들은 모두 벌을 받았어. 너와 내 친구들의 억울함이 드디어 풀린 거야. 맥스는 현수의 말을 알아듣기라도 한 듯 그의 얼굴을 핥으며 낮은 소리로 낑낑거렸다. 녀석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평화로워 보였다. 결정타는 그렇게 날아올랐고 거대한 악의 제국은 마침내 무너져 내렸다. 하지만 그 폐허 위에는 여전히 수많은 상처와 아픔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나가는 것은 이제 살아남은 자들의 몫이었다. 박현수는 그 몫을 기꺼이 짊어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의 곁에는 사랑하는 전우 맥스가,
그리고 그와 뜻을 함께하는 수많은 동지들이 함께하고 있었으니까 그들의 새로운 싸움은 어쩌면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일지도 몰랐다. 한태석과 그의 일당들에 대한 법에 엄중한 심판이 내려진 후 대한민국 사회는 한동안 은퇴 군견들의 복지 문제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논쟁으로 들끓었다. 박현수와 최서희 기자가 폭로한 악마 장군 게이트는 단순한 동물 학대 사건을 넘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생명에 대한 우리 사회의 무관심과 시스템의 부재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충격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이었다. 국민적인 공분과 요구에 힘입어 정부와 군 당국은 대대적인 은퇴 군견 관리 시스템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군견들의 은퇴 후 삶을 보장하기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투명하고 엄격한 입양 절차와 함께 은퇴 군견들을 위한 전문적인 요양 및 의료 지원 시설 설립이 추진되었다. 더 이상 잊혀진 전우들이 비참하게 버려지거나 학대당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희망의 씨앗이 그렇게 조금씩 뿌려지고 있었다. 한태석의 비밀시설에서 구출되었던 수십 마리의 군견들은 박현수가 설립을 주도하고 최서희 기자와 차지현 수의사 그리고 뜻을 함께하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한 잊혀진 영웅들을 위한 재단의 보호 아래 체계적인 치료와 재활을 받게 되었다. 녀석들은 오랜 학대와 굶주림으로 인해 몸과 마음에 깊은 상처를 안고 있었지만 재단 관계자들의 헌신적인 보살핌과 전문적인 치료 프로그램 덕분에 조금씩 건강을 회복하고 인간에 대한 신뢰를 되찾아갔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기적 같은 소식들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재활을 마친 궁연들이 하나둘씩 새로운 가족을 만나 따뜻한 보금자리를 찾게 된 것이었다. 특히 과거 자신들의 파트너였던 궁견들과 다시 재회하게 된 예비역 궁견병들의 감격적인 사연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전우를 잃은 슬픔에 잠겨 있지 않았다. 그들은 다시 만난 파트너와 함께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다. 박현수의 충직한 파트너였던 맥스 역시 기적적으로 건강을 완전히 회복했다. 녀석의 몸에는 여전히 지울 수 없는 흉터들이 남아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예전처럼 총명하고 용맹하게 빛나고 있었다. 현수는 제대 후 작은 시골 마을에 정착하여 맥스와 함께 조용하고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악몽에 시달리지 않았고 맥스와 함께하는 소박한 일상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느끼고 있었다. 아침이면 맥스와 함께 산책을 하고 낮에는 재단의 일을 돌보거나 글을 썼으며 저녁에는 모닥불 옆에서 맥스에게 책을 읽어주었다. 맥스는 그런 현수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고 그림자처럼 따랐고 그의 품에 안겨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을 지었다. 두 전우는 마침내 그들이 그토록 갈망했던 평화와 안식을 찾은 것이었다. 하지만 현수는 단순히 개인적인 행복에만 머무르지 않았다. 그는 잊혀진 영웅들을 위한 재단의 대표로서 대한민국 모든 특수목적견들의 권익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했다. 그는 전국을 돌며 강연을 하고 정부와 국회에 관련 정책 개선을 촉구했으며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생명 존중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다양한 캠페인 활동도 펼쳐나갔다. 그의 진심 어린 노력과 헌신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고 재단은 짧은 시간 안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신뢰받고 영향력 있는 동물보호단체 중 하나로 성장했다. 최서희 기자 역시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다. 그녀는 한태석 사건 이후에도 우리 사회의 어둡고 부조리한 문제들을 고발하는 탐사 보도를 멈추지 않았고 그녀의 날카롭고 용기 있는 펜은 세상을 바꾸는 작은 등불이 되었다. 그녀는 현수의 재단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그의 든든한 동반자이자 조력자가 되어주었다. 시간이 흘러
박현수는 더 이상 과거의 평범한 예비역 병장이 아니었다. 그는 대한민국 특수목적견 권익보호운동의 상징적인 인물이자 수많은 생명을 구한 진정한 영웅으로 존경받게 되었다. 그의 삶은 한 마리 충견과의 뜨거운 전우애와 불의에 맞서 싸웠던 용기가 한 개인의 인생을 얼마나 위대하고 의미 있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증거였다. 어느덧 은퇴 궁연들을 위한 국립추모공원이 완공되던 날, 박현수는 맥스의 목에 직접 만든 작은 메달을 걸어주었다. 메달에는 잊혀지지 않을 나의 영웅, 맥스에게라고 적혀 있었다. 그는 맥스를 힘껏 끌어안고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맥스, 고맙다. 그리고 사랑한다. 내 덕분에 내가 다시 살아갈 이유를 찾았어. 맥스는 현수의 말을 알아듣기라도 한 듯 그의 뺨을 핥으며 꼬리를 힘차게 흔들었다. 녀석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행복하게 빛나고 있었다. 말 못하는 충견들의 절망적인 짖음 속에서 시작되었던 정의를 향한 외침. 그것은 이제 대한민국 사회 전체에 깊은 울림을 주며 생명 존중과 상생의 가치를 일깨우는 아름다운 희망의 교향곡이 되어 울려 퍼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교향곡의 가장 빛나는 선율은 바로 한 사람과 한 마리 개의 뜨거운 우정과 사랑, 그리고 그들이 함께 만들어갈 아름다운 미래의 약속이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그렇게 영원히 계속될 것이었다.